트럼프 2.0 시대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특히 이제 기후 에너지 정책에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본인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대한민국이 아주 중요한 국제적인 체제를 대한민국 안에 두고 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걸 좀 더 전략적으로 좀 더 잘 활용해 나간다면 더 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 2.0이 됐을 때는 과연 미국의 기후 에너지 정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단순한 환경 정책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있던데 이거는 사실은 세계 질서에 관한 겁니다. 미국은 과연 파리 협정에서 또다시 탈퇴할 것인가. 저는 오늘 트럼프 2.0 시대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특히 이제 기후 에너지 정책에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아직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본인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한테 도전과 기회는 과연 무엇인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GGI에서 잠깐 좀 말씀을 먼저 짧게 드리면요, GGGI는 대한민국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2012년에 그 당시 한 16개 국가가 이 글로벌 녹색성장기구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48개 회원국이 됐고요. 반기문 총장님이 의장으로 계시는데 EU보다도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한 40여 개의 로컬 지역 사무소가 있고 직원도 한 1,000명 가까이 되고 있고, 이 일종의 어떤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지표상으로는 한 100억 달러 정도의 녹색 금융을 참여국 회원국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250개 정도의 녹색 성장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두 개의 중요한 국제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GGGI고요. 이건 전략 담당이고, 송도에는 이제 GCF라는 녹색 기후 기금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기후 재원을 배분하는 아주 또 중요한 기구죠. 그래서 기후 위기 시대에 사실 대한민국이 아주 중요한 국제적인 체제를 대한민국 안에 두고 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걸 좀 더 전략적으로 좀 더 잘 활용해 나간다면 저는 더 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GGGI의 새로운 어떤 소명을 맡게 됐습니다. 이거 끝이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바쿠에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제29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최대 화두는 기후 대응하기 위해서 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 여기서 거론되는 규모가 1조 달러입니다. 연간. 1,000억 달러가 얘기했던 게 한 10수년 전인데 이제는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그래서 2030년까지 매년 1조 달러, 즉 6조 달러를 모빌라이즈를 해보자. 내년부터.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이거 갖고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기후 대응에 쓰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단 공적인 차원에서 이 정도는 조달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지금 깜짝 위축이 되는 게 바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입니다. 어제 보니까 또 다른 이슈였던 이제 파리 협정 6조는 그나마 좀 타결이 돼 나가는 추세인데, 이 기후 재원이라는 것이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데 이런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재우성이 될 것인가.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2035년까지
새로운 상향된 감축 목표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내년 2월까지. 그래서 이번 박후에서는 너희 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자리였는데 지금 미국이 그 자리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2.0이 됐을 때는 과연 미국의 기후 에너지 정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뭐 단순한 환경 정책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있던데 이거는 사실은 세계 질서에 관한 겁니다. 그만큼 기후라는 것이 큰 의제가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라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플래니터리 챌린지, 지구적 도전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아메리카 퍼스트 또는 아메리카 온리 이런 말도 나오는데 미국의 에너지 도미넌스라는 키워드로 미국의 에너지 우위의 정책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따라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과연 파리 협정에서 또다시 탈퇴할 것인가?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내세웠던 IRA 이 법안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이 사실은 미국의 가장 큰 투자국이 되어 있죠. 녹색 산업에. 이 법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EU에 이어서 미국도 미국판 CBAM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미중 간의 관계는 이 분야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포럼의 주제인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카본 프리 에너지 얼라이언스는 어떠한 함의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에 불완전하지만 좀 대답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 트럼프의 일기에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 보좌를 했던 조지 뱅크스라는 분하고 좀 나름 심도 있는 말씀을 나눈 바가 있고요. 이 사람만의 의견이 아니고 지금 트럼프의 에너지 환경 정책을 보좌하는 분들의 얘기들을 조금은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미 일부 뉴욕타임스 등등에서 보도가 났고 이미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지난번 일기에 의해서 파리 협정을 또다시 탈퇴할 것이다. 이건 뭐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UNFCCC까지 탈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UN 국제기구죠. 지금 바쿠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관리하는 기구가 바로 UNFCCC입니다. 그런데 자체를 안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굉장히 강경한 기조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climate policy, 기후 정책이라는 말 자체도 안 쓸 수도 있다. 기후 정책이라는 말.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하시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기후 변화는 중국이 만들어낸 가짜다, 호크스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요즘 그런 얘기는 안 하신다고 해요. 하지만 기후라는 말 자체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기후 문제를 깊이 거론하게 되면은 에너지 정책도 거기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에 대통령 선거에 초점을 많이 뒀지만 물론 중요하죠. 상하 양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상하 양원 모두 공화당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체화되면서 법안의 폐기,
법안의 어떤 형성 등이 굉장히 용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법부도 공화당이 우위에 있죠. 굉장히 드문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IRA나 또 칩스법 같은 폐기가 용이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당장 폐기보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 좋아했던 게 행정명령입니다. Executive Order. 일단 행정명령을 통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고치고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죠. 미국과 중국 같은 거는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 미중 간의 협력이라는 것은 마코 루비오가 지금 국무장관으로 유력하죠. 루비오는 초강경 대중국 원자입니다. 그래서 기후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미중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게 존 캐리 같은 기후 특사 지낸 분은 계속 다이얼로그를 가져왔고요. 존 포데스타 같은 지금 현재 바이든의 기후 특사도 미중 간의 다이얼로그는 좀 가져가자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뒤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이 지금 세계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입니다. 압도적 1위 국가예요. 한참 쳐져서 이제 2위, 이제 인도가 막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세계 넘버 1, 2끼리 기후변화에 대해서 협력을 안 해? 이게 과연 지속될 수 있는 대립인가? 이런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후 재원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미에 관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한국이 우리 추구하고 있는 카본 프리 에너지 연합에 대해서는 트럼프 2.0, 트럼프 2.0이라는 용어를 실제로 선호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2.0. 트럼프 정부 2.0 정부는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지금 이미 한미 간의 원자력 수출에 관한 협력을 위한 MOU도 맺었습니다만 원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일 적극적인 거는 미국에서 가장 싼 에너지를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경쟁력의 원천이 싼 에너지에 바탕을 두도록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drill baby drill 이거는 이제 계속 하겠다는 거죠. 셰일 가스, 셰일 오일, 화석 연료든 무탄소 연료든 가리지 않고 미국의 에너지의 풍부함, 저렴함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다 환영하겠다는 기조인데 그래도 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8개국이 그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에 들어와 있는데 미국과 딜이 잘 성사된다면 미국이 여기도 참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뭐 에너지 원으로만 보면은 좀 시야가 좁아질 수 있는데 전력망 현대화 같은 거는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전력망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우리나라 사실은 에너지 기업들은 막 마진이 굉장히 좁은데 변전 뭐 설비를 하거나 또 전선을 갈거나 막대한 지금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드를 모더나이즈 하는 거는 인프라 강화천에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shipbuilding, 인프라, 도시 인프라. 이거는 뭐 에너지 이피션트한 방향으로 얼마든지 또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좀 넓은 방향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딜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He loves deal making.
어떤 표면적으로 던진 말 자체에 몰입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어떤 딜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가 깊이 동의하는 말이고요. 그러면서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과 정부와 트럼프 2.0 정부는 본질적으로 정말 얼마나 다를 것이냐. 저는 이 관점에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 사람이 이제 제이크 설리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국가안보보좌관이에요. 미국의 외교 안보의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중심으로 가져온 사람입니다.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를 장악을 해야 되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컴퓨팅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중심에 AI가 있죠. 반도체가 있죠. 두 번째 바이오테크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듯이 클린 에너지 테크놀로지죠. IRA를 만든 배경이 이제 클린 에너지만큼은 미국이 주도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미국 본토에다가 생산적인 파운데이션을 두겠다라는 게 지금 바이든 정부의 본질이에요. 그 일전 트럼프 1.0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중국을 때리고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 쪽으로 바이든 때 훨씬 더 강력하게 전개됐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미국 최대의 투자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제조업 르네상스 아닙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기술을 가진 산업의 파운데이션, 도메스틱 프로덕션을 미국에 두겠다는 건 똑같습니다.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바이든은 텍스 크레딧을 줬고 트럼프는 여기다가 안 해? 그럼 니들 관세를 맞아야지. 페널티를 강조하는 점이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본질은 미국이 생산 국가, 첨단 제조 국가로의 컴백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IRA에 대해서요. 이게 이제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가 분석하는데 IRA가 미국으로의 온쇼링을 엄청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거기서 제일 앞장섰고요. 그리고 IRA 폐기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주장이 자꾸 나오는 얘기가 IRA의 수혜를 받은 주들이 공화당 주들이 많아요. 텍사스, 조지아. 이미 공화당 의원 15명이 IRA 법 죽이지 마시오. 그러고 있죠. 비즈니스 인터레스트로 봐주세요.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법을 폐기하고 다시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 과연 트럼프가 싫어할 비즈니스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후 얘기를 안 하니까 다 관련된 건 다 안 하겠지. 이런 단편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대결입니다. 지금요, 클린 에너지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으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흔히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거 보십시오. 이게 블룸버그나 여러 자료를 통합한 건데 미국의 2배 정도 돼요. 잘 안 알려지긴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에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이틀 앞두고 당시 시진핑 부주석이 청와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90분간 아침에 당시 MB 대통령을 이제 예방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남북 문제, 군사 안보 이런 얘기를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근데 기후 얘기도 할지 모른다고 해서 저도 이제 그 자리에 그 90분 얘기 중에 한 절반 이상을 기후변화, 녹색성장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저장성 성장을 지낼 때
중국의 엄청난 발전 속도와 양상을 볼 때 중국의 에너지의 미래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과연 화석 연료만으로 중국의 발전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다가 한국의 녹색 성장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석이 되면은 중국판 녹색 성장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 광화문에 있는 녹색 성장 체험관 40분간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제가. 언론에 거의 안 다뤘어요. 언론에서는 남북 문제만 크게 다뤄요. 그 기사를 검색을 해보시면요, 끝에 한 줄 뭐 기후변화와 녹색 성장, 그게 주된 대화였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분이 2012년 질서를 주석에 취임해서 생태 문명 녹색 발전이 중국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를 했어요. 잘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서 뭘 집중적으로 키웠냐? 빅3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세계 지금 최강입니다. 일단 생산력에선 최고예요. 기술은 차치를 하고.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관세, EU도 관세로 막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보조를 했죠. 정상적인 트레이드 룰을 보면은 트레이드 룰을 넘어섰죠. 근데 이걸 계속해서 해왔던 겁니다. 지금은 해상풍력, 자율주행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카이스트의 녹색성장대학원을 13년째, 12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2021년에 유엔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녹색 적탄소 발전을 전환을 박차를 가해 녹색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탄소 중립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날에 시진핑 주석 모교인 칭화대에 녹색 성장을 위한 탄소 중립 연구소를 세웠어요. 지금 칭화대는요, 이 분야의 탑 스쿨입니다. 세계적인 스쿨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보가 바뀌면 정책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미국도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 정책이 쭉 뻗어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은 이 분야에서 지금 이런 선도적인 경쟁력을 질적인 차원은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걸 가져가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트럼프는 여기서 중국이 이렇게 클린 에너지 비즈니스를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것을 그냥 계속 외면을 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기후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이분이 이제 IEA 파티 비롤이라는 사람인데요. 작년에 세계 경쟁의 성장의 10%가량이 클린 에너지 분야에서 왔다고 합니다. 원래 투자만 해도 2조 달러가 클린 에너지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반도체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할수록 청정 에너지 수요도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AI in Energy in AI라는 그 구글 등과 함께하는 컨퍼런스도 좀 했어요. 제가 이제 유승훈 교수님과도 이 말씀을 좀 나눌 텐데, 과연 트럼프는 이것을 외면할 것이냐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 사람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의 트로이의 목마가 과연 될 것인가? 트럼프의 선거의 1등 공신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고 나서는 트럼프 당선인께서 내가 전기차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말이 약간씩 바뀌고 있어요. 전기차 반대한다고 했던 분이 내가 전기차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이 중국의 상하이에 기가 팩토리 3를 갖고 있죠. 지금 몇백만 대를 이미 생산을 했습니다. 중국만 아니라 유럽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어요. 그럼 미중 관계 과연
일방적으로 갈 것이냐? 전기차 그냥 외면받을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라는 건 전기차만이 아니에요. 지금 솔라 배터리, 솔라시티와 같은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죠. 기가 팩토리, 배터리 사업하고 있죠. 스페이스 사업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의 비즈니스 인리적으로 산업시대의 논리로 해석을 하면 오류입니다. 어떤 분은 이 사람은 멀티플래니터리, 라지 멀티 모델리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데이터, 복합적인 데이터를 장악을 해나가는 것일지도 몰라요. 지금 XAI를 전개해 나가는 몸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은 정부 효율화위원회장을 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둘 다 비즈니스맨이 본질인데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가 중시해야 됩니다. 지금 유럽판 CBAM은 다 아시죠? 근데 미국이 이런 걸 사실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USTR의 기후와 무역을 총괄하는 분이 한국을 방문해서 얘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미국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는 법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이거는 공화당이 상원의원이 이제 발의한 법안인데 Free Foreign Pollution Act입니다. 이건 외국에서 들어오는 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입니다. 근데 오염 물질하고 CO2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관계가 있어요. 미국은 Clean Air Act라는 청정 대기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CO2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폴루턴트라는 폴루션을 규제한다는 이름으로 CO2를 규제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요새 언론에는 소개됐죠. 청정경제법이라고. Clean Competition Act. 이거는 탄소의 어떤 intensity, 탄소의 집중도를 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거. 이거는 민주당이 주도했지만 둘 다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름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탄소 집약도를 둘러싼 무역 전쟁이 사실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죠. 근데 미국의 친한파 참모들도 한국이 예외되기는 어렵다. 한국이 아까 우리 최남호 차관께서 그러셨죠. 한국의 산업 구조가 에너지 집약적이고 탄소 집약적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버립니까? 절대 안 되죠.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트럼프가 됐으니까 안심해야 되겠다. 큰 오산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큰 오산일 수 있어요. 우리처럼 탄소 집약도가 높은 나라가 어디가 있죠?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그럼 중국을 겨냥하는데 한국은 봐줄게?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물론 중국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그런 거겠지만요. 시간이 다 돼간다고 같고요.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이러한 어떤 트럼프 2.0에 대한 나름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하나로 단언하기는 어렵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작년에 이미 온실가스 글로벌한 온실가스 감축은 또다시 역대 기록을 경신했어요. 훨씬 줄여야 된다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올해라는 건 지난해입니다. 올해죠, 올해. 올해가 아직 안 끝났죠. 죄송합니다. 1.5도라는 거는 넘어섰다는 주장도 있고 분석도 있고 계속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고요. 유엔 사무총장이 급기야 에미션 갭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성경책에 나오는 그런 재앙이 임박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도 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기후변화라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충격을 트럼프 정부가 끝까지 외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유럽의 몇몇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코올리션을 결성하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 Coalition of Paris Statement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미국 트럼프가 이긴 승인을 한번 잠깐만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갖다 바쳤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 인플레와 너무 탈법적인 지나친 이민에 대한 관용 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감, 그리고 트럼프가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과하게 반박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됐다는 분석은 어디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민주당의 지나친 PC, 워크 바이러스라는 말까지 있죠. 그리고 캔슬 컬처, 우리나라 분들은 이걸 체감이 잘 안 된다고 하고, 저도 참 체감이 안 되는데 미국 반들 들으면요 아찔할 정도래요. 조금만 정치적으로 그릇된 얘기하면 그냥 잘린다는 거죠. 그냥 잘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아주 질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요. 실제로 자기가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 민주당을 떠나서 트럼프에 합류한 이유가 바로 워크 바이러스입니다. 자기 장남이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버리고 개명을 했어요. 그게 데드 네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왔냐? 이런 워크 바이러스에 오염이 됐고, 트위터 같은 데가 그거를 조장을 하더라. 그래서 트위터를 인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딴 얘기를 하면은 그냥 작살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언론 자유, 느닷없이 언론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정치적으로 올바르건 맑은 간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좀 놔둬. 그래서 언론 자유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랑은 달라요. 언론 자유, 미국 언론 자유 있는 거 아니야? 언론 자유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서 올라섰기 때문에 반클라이밋, 반과학으로 이 사람을 볼 필요는 없다라는 분석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람은 재선에 성공을 했죠. 그 러스트 벨트, 거기에 올인할 필요가 있겠느냐. 과거의 이익, 그걸 갖고 지금 집권을 했는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 앞으로 또 선거는 안 나와도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이 과연 그러겠느냐.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싫어했어요. 이 사람. 달러가 중요하지 무슨 비트코인.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뉴 인터레스트에 얼마든지 가는 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기독교들의 많은 진능을, 이 사람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당선인. 사람은 사람이시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불완전한 도구다, 이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트럼프 당선인을,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라는 분은 본질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딜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딜이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는 딜일수록 더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이 딜 메이킹을 잘하는 국가가 된다면 어려운 일이죠. 한국의 국가 이익을 잘 구현해 나갈 것이고, 특히 제가 중요하는 우리 젊은 세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같이 설계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인수위 시절에, 저는 뭐 캠프 출신도 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수위 시절에 기후 분야에 이제 기획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한미 에너지 동맹을 맺어야 된다. 정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에너지 동맹을 맺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안보 동맹 했죠. 에너지 동맹으로 가서 딜 메이킹. 원전 같은 경우도요. 사실 기회가 되면은 이제 재처리, 사용 해결료 재처리 같은 것도 통 크게, 방위비 문제 있죠. 그럼 우리가 조선업이나
방위 산업이나 사용 후 그 연료에 대한 재처리, 수출 통제, 통 크게 패키지 딜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에너지는 왜? 가장 큰 인더스트리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지금 변화하고 있거든요. Seize the moment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 초과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엽